장기 불황의 초입이다. 초입이다. 예. 벌써 시작한 것 같고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2018년이 아마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전환점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무리하게 펼친 것, 그리고 2021년에 공동부유 정책 하면서 부동산 대출 못하게 한 것. 이런 조치들 나오면서 부동산 붕괴가 촉발됐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제 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높이며, 그들이 이제 빚을 줄이려고 드는. 그럼 소비를 줄여야 빚을 줄이잖아요. 그런 뎁 디플레이션, 그 부채 디플레의 징후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아무리 금리 내리고 뭐 정부가 돈 푼다 그러지만 그 유동성이 줄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출 증가율 이런 거가 굉장히 지금 정부의 어떤 제조업 관련돼 있는 대출들은 엄청 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년대 최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이미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어떤 경기 회복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시진핑 정부 내내 지금 벌써 11년 됐잖아요. 11년째 점점 성장률 둔화만 보면서 뭔가 불만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요새 뭐 차관급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22명이라며요. 예, 그만큼 이제 반부패 정책들 펼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마오타이 주가도 빠지고. 그죠. 반부패 정책 펼치면 선물로 좋은, 뇌물 상납하기 좋은 그런, 중국 시가총액 1위죠.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 주가도 조정받고. 그 경제 정책에서 지금은 소비를 부양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부패 사범을 척결하겠다면서 내수를 때려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 이제 디플레 또는 뭐 디프레션, 아무튼 장기 불황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돈을 안 쓴다 이런 예, 얘기가 대출 되게 갖고 있는 많더라고요. 거죠. 저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약간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한 채, 두 채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집값이 1선 도시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20% 정도인 것 같고 2, 3선 도시는 그보다 더한 것 같은 상황인데, 물론 그 전에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은 사람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손들겠죠. 이 세 가지 3자 선택 중에 아직은 첫 번째, 소비를 줄여 대출을 갚는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적어도 내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6년에 걸쳐 이제 그 세 가지의 잘못된 정책들 또는 운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차례대로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허리를 좀 주저앉혔다. 그러니까 바짝 서야 되는데 엉거주춤해지며 이러면 목 빨리 걷질 못하잖아요. 자세가 똑바라야 뛰거나 걸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엉거주춤해지고 뭔가 무게를 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3중 전회? 아주 중요한 회의죠. 내부에서, 이걸 앞두고 내부에서 정책 비판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이미 내부에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리커창 총리가 사망하고 지금 중국의 특성은 대안부재다. 대안부재.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네. 교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억제를 하고 그를 교체한다면 누가 있나?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총리 주석 예전에 끌어낸 거 보셨고 2020년에 장쩌민 전 주석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시라이는 감옥에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경쟁자 라이벌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있고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기 파벌만 상무위원으로 잔뜩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 보스를 제거하고 누가 올라온다 한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언론들이 지난 연초에도 그런 기사가 닉케이에서 보도가 됐었고 내부에서도 이거 정책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시 주석이 고집을 부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고요. Who's who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3년이면 이미 결정된 건 재작년 일이네요. 22년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를 바꾸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되거든요. 그가 만약 저항한다거나 뭐 이렇다면. 그래서 이걸 그분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서 바꾼다라는 자체가 바로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데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기 독재 나라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이러면 끝이지. 후르시초프랑 브레즈네프의 교체기 때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평화적 어떤 교체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의 틀들을 스스로 깼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대우각성에서 정책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 사람도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12년에 보시라의 쿠데타 또는 쿠데타 시도 등으로 보이는 일련의 그 좀 뭔가의 갈등 이후에 이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줌으로써 위기를 탈출해보자라는 선택지였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의 캐릭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고인물은 썩는다. 어떻게 본다면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모든 공산국가는 다 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하나 약간 좀 예외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 싱가포르 얘기하면서 뭐 독재자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거긴 개방이라도 했죠. 개방이라도 했으니까. 중국은 2012년 삼중전회 때 개혁만 강조하고 개방이라는 문구를 다 빼잖아요. 그때 뭐 개정하고 그러면서 네네. 개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 뭐 이런 것들도 다 삭제되거나 후강통, 성강통 그때는 막 굉장히 이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광고 엄청 했었죠 그때. 네. 그 홍콩 주가 밸류에이션이랑 상해 주식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무슨 통인지. 저희도 속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뭐랄까요? 이게 개혁을 안 하고 외부 자극이 없고 개방도 안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유입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뭐가 이렇게 될까?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싱가포르 살고 있던 부자가 유출되는 게 제일 큰 그 나라에 대한 지지율 하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탈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극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혁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 뭐 재벌들 때려잡는 거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번에는 네네. 텐센트가 타겟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반부패 이러면서 다 똑같은 처지에 서로 뭐 누가 더 나쁜 애 그러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걸 나무랜다라는 시간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국면 전환용이고 쇼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구체적인 어떤 근원적 변화가 있어야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할 텐데 소비 부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입시장 개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여행 자유화 전면적으로 자유해버리고 이러면 소비 금방 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돈은 다 모아가지고 제조업체,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여기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버리고 물론 뭐 내수시장에서 전광리 산업은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한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블룸버그 보고서 보니까 올해 기준 국내 시장의 수요 대비 3배 정도 캐파를 갖고 있고 중국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중국 내수 시장에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2차 전지 생산 캐파가 3배
정도 도달해 있고 2025년에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증설 때문에 이게 6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데 네. 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캐파의 수요의 6배의 캐파를 이번 투자 때문에. 그러면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EU랑도 지금 무역 분쟁하고 중국이 프랑스산 와인 수입 금지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디 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디플레가. 예, 그러면 실질적인 그 부채 부담이 더 커지는. 이게 악순환을 유발하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이게 뭐 변화가, 이미 뭐 중요한 거 다 결정해 놓고서 뭐 변화가 있다는 등 그런 게, 그건 희망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 그 소련이 그 미국과 이제 냉전 시대 때 엄청나게 그 무기라든지 우주 개발 이런 쪽에 막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그런 우주항공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달 뒷표면에 착륙해가지고 뭐 중자를 새겼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좀 보여지는 거. 여기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만큼 또 소비에는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고 결국에는 약간 좀 소련권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미사일만 쏜다 해도 전 세계 GDP가 한 10%는 마이너스 날 텐데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계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반도체의 외주 제작 공정은 파운드리는 TSMC가 전 세계 한 7할 정도를 공급하는데 거기가 생산시설 캐파가 부서지거나 셧다운 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2021년, 20년에 겪었던 자동차 공급 대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거기서 생기거든요. 당장 대부분의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될 거예요. 태블릿부터 뭐 대부분 그런 게 다 중단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충격들이 올 텐데 그걸 중국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달 뒷표면에 중자 새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물으면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기 국민들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쇼비니즘. 약간 국뽕을 키우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랑 외교. 전 세계의 모든 문제는 뭐 중국인 건들면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 그게 뭐 최대 인파를 동원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한 게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제 국가 자체가 붕괴되거나 혁명이 나고 그러잖아요. 붕괴된 나라는 북한이라고 봐야 될 거고 혁명적인 위기로 갔던 게 1989년 천안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 걸 뭘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딴 게 뭘까? 국뽕 아니겠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의 위신을 세우는. 그래서 필리핀 해군들하고 저렇게 물대포 쏘면서 싸우고 히말라야에서 인도 군대하고 격투기를 벌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만을 계속 위협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내부 단속용인데 저러다 이제 군사적 모험주의자 하나가 뭐 삐끗하거나 또는 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 사고가 그때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줄 텐데 그 충격을 받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CPU, AP 프로세서가 생산이 안 되는데 반도체 우리가 만드는 낸드 플래시니 디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AI 반도체 생산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데 AI 투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죠. 중국 옛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것처럼 그 망하기 전에 브레즈네프 F 시절에 침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군사적 모험주의들을 가끔 하거든요. 자기들 국력이 피크고 여기서 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뭔가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될 때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그렇죠. 예, 전형적인 독재 국가들의 그 행동 틀이잖아요. 미국에서 2027년 계속해서 대망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트럼프 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무기 팔아먹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군대를 대만에 파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왜 미국한테 그러니? 너 뭐 맨날 반미 시위하고 미국 싫다며. 그럼 나도 너 싫어. 이게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태도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데, 역대 정부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때 시리아 철군했죠. 바이든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죠. 전부 철군하잖아요. 이제 중동이나 그쪽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은 안 갈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요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랄까 동향이 엄청 안 좋은 것이죠. 네네. 반유대주의 뭐 시위도 나오고. 네네. 그 옛날 같은 그런 강력한 동맹들도 다 해체되는 중인데, 과연 대만은 좀 동맹국도 아닌데, 바이든이야, 뭐 낸시 페로시 시절이야, 대만 가고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트럼프가 과연 그 대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가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잘못 읽으면 중국은 여기까지는 미국 허용 범위인가 보다. 당장 베이징에 핵폭탄 떨어질 일 없겠네? 하고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향후 한 5년 내 최대 리스크죠.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이 약간 대만에서 내지는 뭐 TSMC에서 약간 좀 발을 빼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 뭐 이렇게 반도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너무 네. 크고 또 삼성전자랑 미국 기업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애플이랑 관계 깨졌던 것들도 다 파운드리 문제잖아요. 네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네, 또 딴 데로 이전을 하네, 또 큐슈 지역으로 TSMC가 공장을 짓고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게 다 이전되고 나면 대만 침공에 따른 충격은 또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지겠지만 그게 10년 안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사실 제가 1년 전에 뭐 다른 방송, 뭐 경제 방송 했던 지금 부동산은 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는 뭐 지금 소비나 그 다음에 투자나 이런 부분은 적정선 하고 있고, 원래 좀 수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제재,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이유로 해서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국 경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비에 바탕을 한 투자, 그래서 5%를 지켜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이구 한신 정책, 그러니까 옛날 거를 주면 그다음에 새 것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까지도. 그래서 두고 봐 한 집 다고 새 집 줄게 이런 것처럼 네. 지금 이구 한신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 소비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가장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라는 내구 소비재 소비는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가구, 자동차, 뭐 가전, 이구 한신 정책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측면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사람 심리가 안 쓴다는 거죠. 불안감, 불확실성,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경제 채널 우샤보 경제 채널, 우리도 유명하지만 중국의 우샤보라는 경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샤보라는 사람이 매년마다 이 신중산층 백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2023년도 버전을 보면 나름의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의 43% 이상이 2023년 재산이 다 감소했다. 그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46% 이상이 나 투자 안 하고 저축할 거야. 60% 이상이 2024년도에 부동산 구매할 계획 없음. 중요한 건 재산이 감소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이 감소했다라는 말씀은 소비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감소했다. 그러면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한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 네. 근데 부동산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일선 도시도 버텼거든요.
일선 도시도. 근데 지금 베이징, 뭐 상하이, 베이징도 지금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심리가 더 좀 위축이 돼가지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한 15% 떨어졌어요. 베이징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고 일선 도시도.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더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낮게 살려는 사람. 자꾸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재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물자산 떨어지죠. 또 한 축이 뭐예요? 금융자산, 주식. 중국 주식이죠. 중국 주식이 이게 한참 2021년도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중산층 중국에 주식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앵커님. 글쎄 중국 인구가 14억. 14억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 감안하고 하면은 최소 한 5억 명 되지 4억 명. 오. 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지금 한 2억 한 3천만 명 아, 갑니다. 2억 네네. 3천만 명. 네. 근데 그 사람 다 중산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중국은 또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5조 달러가 날라갔는데 우리가 중국 주식 하시는 분 엄청 좀 많이 보셨을 거 힘드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자산, 금융자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이 감소했죠. 최소한이 감소하는데 정부에 자꾸 뭐 이구한신 뭐 사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중산층 입장에서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심한 경우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잘리기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뭐 연봉도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연봉 많이 받을 때야 뭐 외식도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오는데 뭐 연봉 못 받으니까 지금 한국 3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근데 일단은 5% 중국 정부 올해 만들어냅니다. 그건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5%만 안 만들어내면 이 5%의 GDP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1%가 고용 유발 개수 효과가 한 250만에서 270만 명. 중국에 매년 졸업하는 인구가 한 1200, 1300만 명 되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이 젊은이들은 아무리 중국 정부가 만리 방화벽을 통해서 뭘 막더라도 다 VPN 깔아서 다 봅니다. 우리 드라마, 한류 다 볼 거 다 봅니다. 맞아요. 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는 조금씩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이제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데 투자의 방향성이 과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해낼 것이고 수출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수출이 작년에 한 0.6%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지금 밀어내기 이야기 잠시 후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요거로 인해서 한 축이 있었고 또 우리 알리, 테무, 시인, 틱톡샵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팔았죠.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하면서 5%는 만들어낸다. 이거는 저의 판단도 있지만 많은 여러 IP들, 글로벌 경제 전망, IMF도 마찬가지고 한 4%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이야기를 하나만 또 추가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야, 부동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무리 부동산은 정책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나중에 다음으로 방송 기회 되면 제가 부동산을 따로 한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정책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시간차가 걸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풀어지려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장에서 신국조라고 부르는, 이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그게 이른바 시장에서는 신국조,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보셨다 중국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것을 올리지 않으면 이 중산층, 2023년도에 46% 재산 감소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중국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65%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속내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보통 작년에도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는데 그게 옛날식으로 그냥 공장 창업해갖고 제조업해서 싼 제품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거를 제대로 된 과학기술 기업에서 써먹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아유 그냥 나는 뭐 돈 안 벌고 그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네. 납작 엎드려 있고 뭐 요새 양로원도 간대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거기가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최소한의 삶만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활력을 잃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득이 생겨야 중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내수가 활성화될 텐데, 내수가 활성화돼야 그러면 저 제품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이 소위 청년들, 그리고 기업이 나빠지니까 원래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급여를 삭감하든지 그러고 있어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중국이 활황을 하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내수, 소비가 전체 중국 경제의 한 55%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과 투자가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수가 죽으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투자하고 무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출. 그죠? 네. 그럼 이제 투자는 정부가 SOC 건설이나 이런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고, 근데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열린 올해 경제 방향을 잡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내수보다 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산업을 그게 말로 활성화시킨다고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과잉 생산을 하는 거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니까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생산이 더 싼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고의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차이나 쇼크 2.0이다. 옛날에 개혁 개방하고 나서 저렴한 염가의 노동력으로 아주 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는 분명히 중국이 세계에 기여한 바도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억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 입장은 이런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지금 물건을 만들지 않냐. 그렇죠. 그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미국이 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6월 28일까지 이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관세법을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25% 관세를 100%로 올리고 태양광도 막 50%로 올리고 맞아요. 네. 막 이런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에 또 덤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그 소위 전 세계의 이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도처에서 그냥 중국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 노동자, 그다음 광산 노동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겠죠. 분명히 네. 있죠. 어쨌든 경선 기간 중에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미국은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중국도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중국산 301조죠. 했는데 적용은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끝나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파는 입장이잖아요, 주로. 뭘 팔려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게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조사를 6월 말까지 하니까 그걸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죠. 장기 불황의 초입이다. 초입이다. 예. 벌써 시작한 것 같고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2018년이 아마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전환점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무리하게 펼친 것, 그리고 2021년에 공동부유 정책 하면서 부동산 대출 못하게 한 것. 이런 조치들 나오면서 부동산 붕괴가 촉발됐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제 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높이며 그들이 이제 빚을 줄이려고 드는. 그럼 소비를 줄여야 빚을 줄이잖아요. 그런 뎁 디플레이션, 그 부채 디플레의 징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아무리 금리 내리고 뭐 정부가 돈 푼다 그러지만 그 유동성이 줄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출 증가율 이런 거가 굉장히 지금 정부의 어떤 제조업 관련돼 있는 대출들은 엄청 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년대 최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이미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어떤 경기 회복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시진핑 정부 내내 지금 벌써 11년 됐잖아요. 11년째 점점 성장률 둔화만 보면서 뭔가 불만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요새 뭐 차관급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22명이라며요. 예, 그만큼 이제 반부패 정책들 펼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마오타이 주가도 빠지고. 그죠. 반부패 정책 펼치면 선물로 좋은, 뇌물 상납하기 좋은 그런, 중국 시가총액 1위죠.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 주가도 조정받고. 그 경제 정책에서 지금은 소비를 부양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부패 사범을 척결하겠다면서 내수를 때려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 이제 디플레 또는 뭐 디프레션, 아무튼 장기 불황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돈을 안 쓴다 이런 예, 얘기가 대출 되게 갖고 있는 많더라고요. 거죠. 저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약간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한 채, 두 채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집값이 1선 도시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20% 정도인 것 같고 2, 3선 도시는 그보다 더한 것 같은 상황인데, 물론 그전에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은 사람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손들겠죠. 이 세 가지 3자 선택 중에
아직은 첫 번째 소비를 줄여 대출을 갚는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적어도 내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제 6년에 걸쳐 이제 그 세 가지의 잘못된 정책들 또는 운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차례대로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허리를 좀 주저앉혔다. 그러니까 바짝 서야 되는데 엉거주춤해지며 이러면 목 빨리 걷질 못하잖아요. 자세가 똑바라야 뛰거나 걸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엉거주춤해지고 뭔가 무게를 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3중 전회? 아주 중요한 회의죠. 내부에서 이걸 앞두고 내부에서 정책 비판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이미 내부에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리커창 총리가 사망하고 지금 중국의 특성은 대안부재다. 대안부재.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네. 교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억제를 하고 그를 교체한다면 누가 있나?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총리 주석 예전에 끌어낸 거 보셨고 2020년에 장쩌민 전 주석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시라이는 감옥에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경쟁자 라이벌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있고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기 파벌만 상무위원으로 잔뜩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 보스를 제거하고 누가 올라온다 한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언론들이 지난 연초에도 그런 기사가 니케이에서 보도가 됐었고 내부에서도 이거 정책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시 주석이 고집을 부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고요. 후주후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3년이면 이미 결정된 건 재작년 일이네요. 22년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를 바꾸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되거든요. 그가 만약 저항한다거나 뭐 이렇다면. 그래서 이걸 그분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서 바꾼다라는 자체가 바로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데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독재 나라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이러면 끝이지. 후르시초프랑 브레즈네프의 교체기 때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평화적 어떤 교체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의 틀들을 스스로 깼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대우각성에서 정책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 사람도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12년에 보시라이 쿠데타 또는 쿠데타 시도 등으로 보이는 일련의 좀 뭔가의 갈등 이후에 이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줌으로써 위기를 탈출해보자라는 선택지였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의 캐릭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고인물은 썩는다 어떻게 본다면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모든 공산국가는 다 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하나 약간 좀 예외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 싱가포르 얘기하면서 뭐 독재자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거긴 개방이라도 했죠. 개방이라도 했으니까. 중국은 2012년 삼중전회 때 개혁만 강조하고 개방이라는 문구를 다 빼잖아요. 그때 뭐 개정하고 그러면서 네네. 개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 뭐 이런 것들도 다 삭제되거나 후강통, 성강통 그때는 막 굉장히 이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광고 엄청 했었죠 그때. 네. 그 홍콩 주가 밸류에이션이랑 상해 주식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무슨 통인지. 저희도 속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뭐랄까요? 이게 개혁을 안 하고 외부 자극이 없고 개방도 안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유출, 유입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뭐가 이렇게 될까?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싱가포르 살고 있던 부자가 유출되는 게 제일 큰 그 나라에 대한 지지율 하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탈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극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혁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 뭐 재벌들 때려잡는 거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번에는 네네. 텐센트가 타깃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반부패 이러면서 다 똑같은 처지에 서로 뭐 누가 더 나쁘네 그러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걸 나무랜다라는 시간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국면 전환용이고 쇼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구체적인 어떤 근원적 변화가 있어야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할 텐데, 소비 부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입시장 개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여행 자유화 전면적으로 자유해버리고 이러면 소비 금방 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돈은 다 모아가지고 제조업체,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여기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버리고, 물론 뭐 내수시장에서 이 전광리 산업은 좋겠죠. 그치만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한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블룸버그 보고서 보니까 올해 기준 국내 시장의 수요 대비 3배 정도 캐파를 갖고 있고, 중국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중국 내수 시장에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2차 전지 생산 캐파가 3배 정도 도달해 있고, 2025년에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증설 때문에 이게 6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6배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데, 네. 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캐파의 수요의 6배의 캐파를 대책이 없네요. 이번 투자 때문에. 그러면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EU랑도 지금 무역 분쟁하고, 중국이 프랑스산 와인 수입 금지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디 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디플레가. 예, 그러면 실질적인 그 부채 부담이 더 커지는. 이게 악순환을 유발하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이게 뭐 변화가, 이미 뭐 중요한 거 다 결정해 놓고서 뭐 변화가 있다는 등 그런 게, 그건 희망 아닌가. 예, 보여집니다. 예전에 그 소련이 그 미국과 이제 냉전 시대 때 엄청나게 그 무기라든지 우주 개발 이런 쪽에 막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그런 우주항공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달 뒷표면에 착륙해가지고 뭐 중자를 새겼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좀 보여지는 거에 여기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만큼 또 소비에는,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고, 결국에는 약간 좀 소련권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미사일만 쏜다 해도 전 세계 GDP가 한 10%는 마이너스 날 텐데,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계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반도체의 외주 제작 공정은, 파운드리는 TSMC가 전 세계 한 7할 정도를 공급하는데, 거기가 생산시설 캐파가 부서지거나 셧다운 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2021년, 20년에 겪었던 자동차 공급 대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거기서 생기거든요. 당장 대부분의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될 거예요. 태블릿부터 뭐 대부분 그런 게 다 중단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충격들이 올 텐데, 그걸 중국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달 뒷표면에 중자 새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물으면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기 국민들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쇼비니즘. 약간 국뽕을 키우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랑 외교. 전 세계 모든 문제는 뭐 중국인 건들면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 그게 뭐 최대 인파를 동원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한 게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제 국가 자체가 붕괴되거나 혁명이 나고 그러잖아요. 붕괴된 나라는 북한이라고 봐야 될 거고, 혁명적인 위기로 갔던 게 1989년 천안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 걸 뭘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딴 게 뭘까? 국뽕 아니겠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의 위신을 세우는. 그래서 필리핀 해군들하고 저렇게 물대포 쏘면서 싸우고, 히말라야에서 인도 군대하고 격투기를 벌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만을 계속 위협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내부 단속용인데, 저러다 이제 군사적 모험주의자 하나가 뭐 삐끗하거나 또는 뭐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 사고가 그때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줄 텐데, 그 충격을 받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CPU, AP 프로세서가 생산이 안 되는데 반도체 우리가 만드는 낸드 플래시니 디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AI 반도체 생산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데 AI 투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죠. 중국 옛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것처럼, 그 망하기 전에 브레즈네프 F 시절에 침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군사적 모험주의들을 가끔 하거든요. 자기들 국력이 피크고 여기서 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뭔가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될 때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그렇죠. 전형적인 독재 국가들의 그 행동 틀이잖아요. 미국에서 2027년 계속해서 대망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트럼프 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무기 팔아먹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군대를 대만에 파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왜 미국한테 그러니? 뭐 맨날 반미 시위하고 미국 싫다며. 그럼 나도 너 싫어. 이게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태도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데, 역대 정부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때 시리아 철군했죠. 바이든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죠. 전부 철군하잖아요. 이제 중동이나 그쪽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은 안 갈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요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랄까, 동향이 엄청 안 좋은 것이죠. 네네. 반유대주의 뭐 시위도 나오고. 네네. 그 옛날 같은 그런 강력한 동맹들도 다 해체되는 중인데, 과연 대만은 좀 동맹국도 아닌데, 바이든이야, 뭐 낸시 페로시 시절이야, 대만 가고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트럼프가 과연 그 대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가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잘못 읽으면 중국은 여기까지는 미국 허용 범위인가 보다, 당장 베이징에 핵폭탄 떨어질 일 없겠네 하고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향후 한 5년 내 최대 리스크죠.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이 약간 대만에서 내지는 뭐 TSMC에서 약간 좀 발을 빼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 뭐 이렇게 반도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너무 네. 크고, 또 삼성전자랑 미국 기업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애플이랑 관계 깨졌던 것들도 다 파운드리 문제잖아요. 네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네, 또 딴 데로 이전을 하네, 또 큐슈 지역으로 TSMC가 공장을 짓고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게 다 이전되고 나면 대만 침공에 따른 충격은 또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지겠지만, 그게 10년 안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사실 제가 1년 전에 뭐 다른 방송, 뭐 경제 방송 했던 지금 부동산은 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는 뭐 지금 소비나 그 다음에 투자나 이런 부분 적정선 하고 있고, 원래 좀 수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제재,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 직영학적인 이유로 해서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국 경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비에 바탕을 한 투자, 그래서 5%를 지켜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이구 한신 정책, 그러니까 옛날 거를 주면 그다음에 새 것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까지도. 그래서 두고 봐 한 집 다오 새 집 줄게 이런 것처럼 네. 지금 이구 한신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 소비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가장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라는 내구 소비재 소비는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가구, 자동차, 뭐 가전, 이구 한신 정책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측면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사람 심리가 안 쓴다는 거죠. 불안감, 불확실성,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경제 채널 우샤보 경제 채널, 우리도 유명하지만 중국의 우샤보라는 경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샤보라는 사람이 매년마다 이 신중산층 백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2023년도 버전을 보면 나름의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의 43% 이상이 2023년 재산이 다 감소했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46% 이상이 나 투자 안 하고 저축할 거야. 60% 이상이 2024년도에 부동산 구매할 계획 없음. 중요한 건 재산이 감소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이 감소했다라는 말씀은 소비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감소했다. 그러면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한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 네. 부동산이. 근데 부동산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일선 도시도 버텼거든요. 일선 도시도. 근데 지금 베이징, 뭐 상하이, 베이징도 지금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심리가 더 좀 위축이 돼가지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한 15% 떨어졌어요. 베이징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고 일선 도시도.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더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낮게 살려는 사람. 자꾸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재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물자산 떨어지죠. 또 한 축이 뭐예요? 금융자산, 주식. 중국 주식이죠. 중국 주식이 이게 한참 2021년도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중산층 중국에 주식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앵커님. 글쎄요, 중국 인구가 14억. 14억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 감안하고 하면은 최소 한 5억 명 되지, 4억 명. 오. 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지금 한 2억 한 3천만 명 아, 됩니다. 2억 네네. 3천만 명. 네. 근데 그 사람 다 중산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중국은 또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5조 달러가 날라갔는데, 우리가 중국 주식 하시는 분 엄청 많이 보셨을 거, 힘드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자산, 금융자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재산이 감소했죠. 재산이 감소하는데 정부에 자꾸 뭐 이구 한신 뭐 사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중산층 입장에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심한 경우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잘리기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뭐 연봉도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연봉 많이 받을 때야 뭐 외식도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오는데 뭐 연봉 못 받으니까 지금 한국 3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단은 5% 중국 정부 올해 만들어냅니다. 그건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5%만 안 만들어내면 이 5%의 GDP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1%가 고용 유발 개수 효과가 한 250만에서 270만 명. 중국에 매년 졸업하는 인구가 한 1200, 1300만 명 되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이 젊은이들은 아무리 중국 정부가 만리 방화벽을 통해서 뭘 막더라도 다 VPN 깔아서 다 봅니다. 우리 드라마, 한류 다 네. 볼 거 다 봅니다. 맞아요. 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는 조금씩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이제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데 투자의 방향성이 과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해낼 것이고, 수출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수출이 작년에 한 0.6%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지금 밀어내기 이야기 또 잠시 후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요거로 인해서, 한 축이 있었고, 또 우리 알리, 테무, 시인, 틱톡샵,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팔았죠.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하면서 5%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저의 판단도 있지만 많은 여러 IP들, 글로벌 경제 전망, IMF도 마찬가지고 한 4%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이야기를 하나만 또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야, 부동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무리 부동산은 정책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나중에 다음 우리 방송 기회 되면 제가 부동산을 따로 한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정책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시간차가 걸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풀어지려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장에서 신국조라고 부르는, 이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그게 이른바 시장에서는 신국조,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보셨다 중국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것을 올리지 않으면 이 중산층 2023년도에 46% 재산 감소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중국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65%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속내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보통 작년에도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그게 옛날식으로 그냥 공장 창업해갖고 제조업해서 싼 제품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거를 제대로 된 과학기술 기업에서 써먹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냥 나는 돈 안 벌고 그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네. 납작 엎드려 있고 요새 양로원도 간대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거기가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최소한의 삶만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활력을 잃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득이 생겨야 중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내수가 활성화될 텐데, 내수가 활성화돼야 그러면 저 제품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이 소위 청년들, 그리고 기업이 나빠지니까 원래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급여를 삭감하든지 그러고 있어라. 네. 이런 식으로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중국이 활황을 하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내수, 소비가 전체 중국 경제의 한 55%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과 투자가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수가 죽으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투자하고 무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출. 그죠? 네. 그럼 이제 투자는 정부가 SOC 건설이나 이런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고, 근데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열린 올해 경제 방향을 잡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내수보다 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산업을 뭐 그게 말로 활성화시킨다고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과잉 생산을 하는 거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니까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생산이 더 싼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고의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차이나 쇼크 2.0이다. 옛날에 그 개혁 개방하고 나서 저렴한 염가의 노동력으로 아주 그 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는 분명히 중국이 세계에 기여한 바도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억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 입장은 이런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지금 물건을 만들지 않냐. 그렇죠. 그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미국이 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6월 28일까지 이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 관세법을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 25% 관세를 100%로 올리고 태양광도 막 50%로 올리고 맞아요. 네. 막 이런 그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에 또 덤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그 소위 전 세계의 이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도처에서 그냥 중국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 노동자, 그다음 광산 노동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겠죠. 분명히 네. 있죠. 어쨌든 경선 기간 중에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미국은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중국도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중국산 301조죠. 네, 했는데 적용은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끝나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파는 입장이잖아요, 주로. 뭘 팔려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게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조사를 6월 말까지 하니까 그걸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죠. 장기 불황의 초입이다. 초입이다. 예. 벌써 시작한 것 같고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2018년이 아마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전환점이었고, 거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무리하게 펼친 것, 그리고 2021년에 공동부유 정책 하면서 부동산 대출 못하게 한 것. 이런 조치들 나오면서 부동산 붕괴가 촉발됐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이제 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높이며 그들이 이제 빚을 줄이려고 드는. 그럼 소비를 줄여야 빚을 줄이잖아요. 그런 뎁 디플레이션, 그 부채 디플레의 징후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아무리 금리 내리고 뭐 정부가 돈 푼다 그러지만 그 유동성이 줄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출 증가율 이런 거가 굉장히 지금 정부의 어떤 제조업 관련돼 있는 대출들은 엄청 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대출 증가율은 지난 20년대 최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이미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한 어떤 경기 회복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계도 너무 안 좋은 데다가 시진핑 정부 내내 지금 벌써 11년 됐잖아요. 11년째 점점 성장률 둔화만 보면서 뭔가 불만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요새 뭐 차관급만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22명이라며요. 예, 그만큼 이제 반부패 정책들 펼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마오타이 주가도 빠지고. 그죠. 반부패 정책 펼치면 선물로 좋은, 뇌물 상납하기 좋은 그런, 중국 시가총액 1위죠. 네,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런 회사들 주가도 조정받고. 그 경제 정책에서 지금은 소비를 부양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죠. 수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부패 사범을 척결하겠다면서 내수를 때려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쓰면 이제 디플레 또는 뭐 디프레션, 아무튼 장기 불황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 돈을 안 쓴다 이런 예, 얘기가 되게 갖고 있는 많더라고요. 거죠. 뭐 저축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약간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네. 집값이 계속 오를 줄 알고 한 채, 두 채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집값이 1선 도시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20% 정도인 것 같고 2, 3선 도시는 그보다 더한 것 같은 상황인데 물론 그전에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은 사람들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버티기 모드로 가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손들겠죠. 이 세 가지 3자 선택 중에 아직은 첫 번째 소비를 줄여 대출을 갚는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적어도 내수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이제 6년에 걸쳐 이제 그 세 가지의 잘못된 정책들 또는 운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차례대로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허리를 좀 주저앉혔다. 그러니까 바짝 서야 되는데 엉거주춤해지며 이러면 목 빨리 걷질 못하잖아요. 자세가 똑바라야 뛰거나 걸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엉거주춤해지고 뭔가 무게를 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다음 달 열리는 3중 전회? 아주 중요한 회의죠. 내부에서 이걸 앞두고 내부에서 정책 비판 의견이 나오지 못하도록 뭐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이미 내부에서 시 주석의 경제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시진핑 정권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리커창 총리가 사망하고 지금 중국의 특성은 대안부재다. 대안부재.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을 네. 교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를 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억제를 하고 그를 교체한다면 누가 있나?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진타오 총리 주석 예전에 끌어낸 거 보셨고 2020년에 장쩌민 전 주석 돌아가셨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시라이는 감옥에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경쟁자 라이벌들은 다 죽거나 감옥에 있고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기 파벌만 상무위원으로 잔뜩 거느리고 있는데 이 사람 보스를 제거하고 누가 올라온다 한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피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 언론들이 지난 연초에도 그런 기사가 니케이에서 보도가 됐었고 내부에서도 이거 정책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시 주석이 고집을 부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고요. 후주후라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3년이면 이미 결정된 건 재작년 일이네요. 22년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일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를 바꾸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되거든요. 그가 만약 저항한다거나 뭐 이렇다면. 그래서 이걸 그분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서 바꾼다라는 자체가 바로 카리스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데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데
독재 나라 국가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냥 이러면 끝이지. 후르시초프랑 브레즈네프의 교체기 때 소련에서 벌어진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평화적 어떤 교체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평화적 정권 교체의 틀들을 스스로 깼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대우각성에서 정책을 바꾸면 좋겠지만 이 사람도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012년에 보시라의 쿠데타 또는 쿠데타 시도 등으로 보이는 일련의 그 좀 뭔가의 갈등 이후에 이 사람에게 권력을 밀어줌으로써 위기를 탈출해보자라는 선택지였고, 왜냐하면 1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데 성공을 했는데,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렁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의 초입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의 캐릭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고인물은 썩는다. 어떻게 본다면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모든 네. 공산국가는 다 고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하나 약간 좀 예외라고 해야 되나? 그나마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뭐 싱가포르 얘기하면서 뭐 독재자가 잘하면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거긴 개방이라도 했죠. 개방이라도 했으니까. 중국은 2012년 삼중전회 때 개혁만 강조하고 개방이라는 문구를 다 빼잖아요. 그때 뭐 개정하고 그러면서 네네. 개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외환시장 개방 뭐 이런 것들도 다 삭제되거나 후강통, 성강통 그때는 막 굉장히 이게 큰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광고 엄청 했었죠 그때. 네. 그 홍콩 주가 밸류에이션이랑 상해 주식 밸류에이션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게 무슨 통인지. 저희도 속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뭐랄까요? 이게 개혁을 안 하고 외부 자극이 없고 개방도 안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유출, 유입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뭐가 이렇게 될까?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싱가포르 살고 있던 부자가 유출되는 게 제일 큰 그 나라에 대한 지지율 하락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탈을 못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극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혁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대부분 뭐 재벌들 때려잡는 거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이번에는 네네. 텐센트가 타깃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반부패 이러면서 다 똑같은 처지에 서로 뭐 누가 더 나쁘네 그러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걸 나무랜다라는 시간이에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국면 전환용이고 쇼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구체적인 어떤 근원적 변화가 있어야 소비 중심의 경기 부양을 할 텐데, 소비 부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입시장 개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리고 여행 자유화 전면적으로 자유해버리고 이러면 소비 금방 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돈은 다 모아가지고 제조업체, 전광리,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여기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버리고, 물론 뭐 내수시장에서 전광리 산업은 좋겠죠. 그치만 이제 공급 과잉이 심한데,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온 블룸버그 보고서 보니까 올해 기준 국내 시장의 수요 대비 3배 정도 캐파를 갖고 있고, 중국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예, 중국 내수 시장에 필요로 하는 수요 대비 2차 전지 생산 캐파가 3배 정도 도달해 있고, 2025년에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증설 때문에 이게 6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데, 네. 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캐파의 수요의 6배의 캐파를 이번 투자 때문에. 그러면 이거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EU랑도 지금 무역 분쟁하고, 중국이 프랑스산 와인 수입 금지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디 팔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디플레가. 예, 그러면 실질적인 그 부채 부담이 더 커지는. 이게 악순환을 유발하는 정책만 쓰고 있으니, 이게 뭐 변화가
이미 뭐 중요한 거 다 결정해 놓고서 뭐 변화가 있다는 등 그런 게 그건 희망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전에 그 소련이 그 미국과 이제 냉전 시대 때 엄청나게 그 무기라든지 우주 개발 이런 쪽에 막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그런 우주항공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달 뒷표면에 착륙해가지고 뭐 중자를 새겼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좀 보여지는 거. 여기에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만큼 또 소비에는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고 결국에는 약간 좀 소련권 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의 관계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미사일만 쏜다 해도 전 세계 GDP가 한 10%는 마이너스 날 텐데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기계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그 반도체의 외주 제작 공정은 파운드리는 TSMC가 전 세계에 한 7할 정도를 공급하는데 거기가 생산시설 캐파가 부서지거나 셧다운 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2021년, 20년에 겪었던 자동차 공급 대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거기서 생기거든요. 당장 대부분의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될 거예요. 태블릿부터 뭐 대부분 그런 게 다 중단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충격들이 올 텐데 그걸 중국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달 뒷표면에 중자 새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렇게 물으면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기 국민들 보여주는 용도잖아요. 쇼비니즘. 약간 국뽕을 키우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전랑 외교. 전 세계의 모든 문제는 뭐 중국인 건들면 우리가 가서 해결한다. 그게 뭐 최대 인파를 동원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한 게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제 국가 자체가 붕괴되거나 혁명이 나고 그러잖아요. 붕괴된 나라는 북한이라고 봐야 될 거고 혁명적인 위기로 갔던 게 1989년 천안문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딴 걸 뭘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 딴 게 뭘까? 국뽕 아니겠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의 위신을 세우는. 그래서 필리핀 해군들하고 저렇게 물대포 쏘면서 싸우고 히말라야에서 인도 군대하고 격투기를 벌이고 더 나가서 이제 대만을 계속 위협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내부 단속용인데 저러다 이제 군사적 모험주의자 하나가 뭐 삐끗하거나 또는 뭐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딴 생각을 하거나 하면 사고가 그때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 이제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줄 텐데 그 충격을 받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CPU, AP, 프로세서가 생산이 안 되는데 반도체 우리가 만드는 낸드 플래시 이 디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AI 반도체 생산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데 AI 투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죠. 중국 옛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것처럼 그 망하기 전에 브레즈네프 시절에 침공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군사적 모험주의들을 가끔 하거든요. 자기들 국력이 피크고 여기서 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뭔가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될 때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그렇죠. 예, 전형적인 독재 국가들의 그 행동 틀이잖아요. 미국에서 2027년 계속해서 대망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트럼프 되면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트럼프 입장에서 무기 팔아먹을 기회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군대를 대만에 파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이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방위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왜 미국한테 그러니? 뭐 맨날 반미 시위하고 미국 싫다며. 그럼 나도 너 싫어. 이게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의 태도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데 역대 정부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때 시리아 철군했죠. 바이든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죠. 전부 철군하잖아요. 이제 중동이나 그쪽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국은 안 갈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요새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그 지지율이랄까 동향이 엄청 안 좋은 거 아시죠? 네네. 반유대주의 뭐 시위도 나오고. 네네.
그 옛날 같은 그런 강력한 동맹들도 다 해체되는 중인데, 과연 대만은 좀 동맹국도 아닌데, 바이든이야, 뭐 낸시 페로시 시절이야, 대만 가고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트럼프가 과연 그 대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건가에 대해서 퀘스천 가진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잘못 읽으면 중국은 여기까지는 미국 허용 범위인가 보다. 당장 베이징에 핵폭탄 떨어질 일 없겠네 하고 개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향후 한 5년 내 최대 리스크죠. 하긴 또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미국이 약간 대만에서 내지는 뭐 TSMC에서 약간 좀 발을 빼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쪽에 뭐 이렇게 반도체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너무 네. 크고 또 삼성전자랑 미국 기업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애플이랑 관계 깨졌던 것들도 다 아, 파운드리 문제잖아요. 네네.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네, 또 딴 데로 이전을 하네, 또 큐슈 지역으로 TSMC가 공장을 짓고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짓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게 다 이전되고 나면 대만 침공에 따른 충격은 또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어지겠지만 그게 10년 안에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사실 제가 1년 전에 뭐 다른 방송, 뭐 경제 방송 했던 지금 부동산은 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는 뭐 지금 소비나 그 다음에 투자나 이런 부분은 적정선 하고 있고, 원래 좀 수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제재, 그다음에 글로벌 지정학, 직영학정의 이유로 해서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국 경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비에 바탕을 한 투자, 그래서 5%를 지켜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이구 한신 정책, 그러니까 옛날 거를 주면 그다음에 새 것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까지도. 그래서 두고 봐 한 집 다고 새 집 줄게 이런 것처럼 네. 지금 이구 한신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 소비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가장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라는 내구 소비재 소비는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가구, 자동차, 뭐 가전, 이구 한신 정책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측면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사람 심리가 안 쓴다는 거죠. 불안감, 불확실성,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경제 채널 우샤보 경제 채널, 우리도 유명하지만 중국의 우샤보라는 경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샤보라는 사람이 매년마다 이 신중산층 백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2023년도 버전을 보면 나름의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의 43% 이상이 2023년 재산이 다 감소했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46% 이상이 나 투자 안 하고 저축할 거야. 60% 이상이 2024년도에 부동산 구매할 계획 없음. 중요한 건 재산이 감소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이 감소했다라는 말씀은 소비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감소했다. 그러면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한 실물 자산이라는 부동산. 네. 근데 부동산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일선 도시도 버텼거든요. 일선 도시도. 근데 지금 베이징, 상하이, 베이징도 지금 정책을 많이 내놓지만 심리가 더 좀 위축이 돼가지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한 15% 떨어졌어요. 베이징은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일선 도시도. 예.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거래가 더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낮게 살려는 사람. 자꾸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재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실물자산 떨어지죠. 또 한 축이 뭐예요? 금융자산, 주식. 중국 주식이죠. 중국 주식이 이게 한참 2021년도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중산층 중국에 주식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앵커님. 글쎄요, 중국 인구가 14억. 14억이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뭐 경제활동 인구 감안하고 하면은 최소한
한 5억 명 되지, 4억 명? 오. 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지금 한 2억 한 3천만 명 아, 갑니다. 2억 네네. 3천만 명. 네. 근데 그 사람 다 중산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중국은 또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5조 달러가 날라갔는데, 우리가 중국 주식 하시는 분 엄청 많이 보셨을 거, 힘드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자산, 금융자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이 감소했죠. 최소한이 감소하는데 정부에 자꾸 뭐 이구한신 사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중산층 입장에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심한 경우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잘리기만 해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뭐 연봉도 많이 삭감됐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연봉 많이 받을 때야 외식도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오는데 연봉 못 받으니까 지금 한국 3번 올 거 1번밖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단은 5% 중국 정부 올해 만들어냅니다. 그건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5% 안 만들어내면 이 5%의 GDP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1%가 고용 유발 개수 효과가 한 250만에서 270만 명. 중국에 매년 졸업하는 인구가 한 1200, 1300만 명 되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이 젊은이들은 아무리 중국 정부가 만리 방화벽을 통해서 뭘 막더라도 다 VPN 깔아서 다 봅니다. 우리 드라마, 한류 다 네. 볼 거 다 봅니다. 맞아요. 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는 조금씩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럼 안 되면 이제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데 투자의 방향성이 과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해낼 것이고, 수출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수출이 작년에 한 0.6%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지금 밀어내기 이야기 좀 잠시 후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요거로 인해서 한 축이 있었고, 또 우리 알리, 테무, 시인, 틱톡샵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팔았죠.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고,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고 하면서 5%는 만들어낸다. 이거는 저의 판단도 있지만 많은 여러 IP들, 글로벌 경제 전망, IMF도 마찬가지고 한 4%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이야기를 하나만 또 조금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야, 부동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무리 부동산은 정책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 나중에 다음 우리 방송 기회 되면 제가 부동산을 따로 한번 하시자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어쨌든 정책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좀 시간차가 걸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풀어지려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장에서 신국조라고 부르는, 이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그게 이른바 시장에서는 신국조,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이제 보셨다 중국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것을 올리지 않으면 이 중산층, 2023년도에 46% 재산 감소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중국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65%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속내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보통 작년에도 1158만 명의 대졸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없는데 그게 옛날식으로 그냥 공장 창업해갖고 제조업해서 싼 제품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은 거를 제대로 된 과학기술 기업에서 써먹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아유, 그냥 나는 뭐 돈 안 벌고, 그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네. 납작 엎드려 있고, 뭐 요새 양로원도 간대잖아.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거기가 돈이 적게 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최소한의 삶만 지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활력을 잃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득이 생겨야 중국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내수가 활성화될 텐데, 내수가 활성화돼야, 아, 그러면 저 제품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이 소위 청년들, 그리고 기업이 나빠지니까 원래 거기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두든지 아니면 뭐 이 급여를 삭감하든지 그러고 있어라.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본래 이제 중국이 그 활황을 하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이 내수 소비가 전체 중국 경제의 한 55%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과 투자가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내수가 죽으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투자하고 무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수출. 그죠? 네. 그럼 이제 투자는 정부가 SOC 건설이나 이런 고정자산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거고, 근데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열린 그 올해 경제 방향을 잡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내수보다 산업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런데 산업을 뭐 그게 말로 활성화시킨다고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과잉 생산을 하는 거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니까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생산이 더 싼 가격으로 국제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이 고의적으로 과잉 생산을 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차이나 쇼크 2.0이다. 옛날에 그 개혁 개방하고 나서 저렴한 염가의 노동력으로 아주 그 싼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는 분명히 중국이 세계에 기여한 바도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억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 입장은 이런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싼 임금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평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지금 물건을 만들지 않냐. 그렇죠. 그건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미국이 막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6월 28일까지 이제 1차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네. 그 관세법을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전기차 25% 관세를 100%로 올리고 태양광도 막 50%로 올리고 맞아요. 네. 막 이런 그 조치를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 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나라에 또 덤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칫 그 소위 전 세계의 이 산업 생태계에도 마이너스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도처에서 그냥 중국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철강 노동자, 그다음 광산 노동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예, 있겠죠. 분명히 네. 있죠. 그
어쨌든 경선 기간 중에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미국은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적어도 11월까지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중국도 관세법을 통과시켰어요. 중국산 301조죠. 했는데 적용은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끝나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파는 입장이잖아요, 주로. 뭘 팔려야 돈이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게 전략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조사를 6월 말까지 하니까 그걸 보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봐야죠.